이동형이야, 이동형이야. 이동형이야, 이동형이야.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오늘 로고송은 청취자 장담비님의 따님 목소리였습니다. 사연도 보내주셨는데요. 이 작가님 방송으로 정치, 사회, 조기교육 받은 딸아이 목소리로 녹음해서 보냅니다. 날마다 정면 승부 들으면서 10살 딸아이와 정치에 대해 토론한답니다. 항상 응원하고 있어요. 모르는 게 없는 이 작가님 파이팅 고맙습니다.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대국민 로고송 경진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동형이야, 이동형이야. 이 부분을 직접 녹음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20만원 상당의 AI 인공지능 스피커 누구를 드립니다. 이메일 주소는 뉴스프론트, 프론트는 F로 시작합니다. @ 네이버닷컴이고요. 애청자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감은 이번 주까지라고 합니다. 그럼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부터 알려드립니다. 당대표 제가 출마 선언한 날부터 보도가 되고 전부 언론에서도 좀 묻고 하는데요. 상의해보겠습니다. 예, 시간 정리되고 나면요, 스튜디오 한번 와서 좀 길게 얘기해주세요. 네네. 최혜성 송파울 국회의원 당선자, 당선된 다음날 정면 승부와 인터뷰에서 스튜디오에 한번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당대표 출마설이 솔솔 나오고 있는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 스튜디오에 그분이 왔습니다. 잠시 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리셨습니까? 그라시아스 코레아라는 함성 소리였는데요. 멕시코 현지입니다. 지금 멕시코에 때 아닌 땡큐 코리아 한국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 최강 병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다뤄보겠습니다. 바랍니다. 낮게 뒤쪽으로 손을 맞지 않았나요? 슛! 사실은 경기 끝나고 저희가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일단 떨어져서 너무 아쉽고, 너무나 준비 많이 했고 저희 선수들이 고생한 만큼 오늘 경기 결과 가져와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밤에 밤거리 응원해주시고 또 TV 또 현지까지 응원해주신 많은 대한민국 국민분들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골키퍼 조현우 선수, 또 어제 독일전에서 골을 넣은 김영건, 손흥민 선수의 소감을 차례로 들어봤습니다. 대표팀 선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밤잠 설치며 응원한 우리 국민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독일 전차 군단을 침몰시킨 이변의 경기, 오늘은 월드컵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한 JTBC 축구 해설위원과 어제 우리 방송에서 2대0 승리를 정확히 예언한 반축구 전문가 손문호 모시고 방송하겠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정당이니까요. 저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 정당 정도를 밀어주는 건 대한민국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진. 이변은 정치권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정의당 지지율이 사상 처음으로 2자릿수를 기록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쿡벤저스에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만나봅니다. 6월 28일 목요일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이 작가는 독하다. 이 작가는 거칠다. 이 작가는 솔직하다. 이 작가는 눈치가 없다. 그는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정치 오타쿠 이 작가의 독설. 뉴스 정면 승부. 더불어민주당이 8월 25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벌써부터 친문 대 비문 프레임으로 엮는 등 개파 경쟁으로 몰아가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죠. 그도 그럴 것이 자천 타천 후보군들을 보면 어떤 식으로든 내부 교통 정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아직 공식 출마 선언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숙고 중인 분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번 6.13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국회에 재입성한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입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단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사선 의원 되신 겁니까? 예, 사선을 넘어서 사선. 사선을 넘었다고 하기에는 선거가 조금 편안했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요. 근데 이제 당의 선거만 볼 게 아니고 예. 과정이 그래도
좀 곡절이 많았죠. 예. 네. 그래도 다른 지난번 최 의원님이 했던 선거보다는 조금 손쉽게 승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또 경선을 또 거쳤습니다. 예. 경선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예. 그래요. 저 인터넷 보니까는 사전 선거 공약으로 투표율이 높으면은 놀이기구를 타겠다. 그렇게 해서 그 잠실인가요? 예. 자이로 드롭 타는 걸 제가 봤는데. 네. 처음 타보신 겁니까 그때가? 처음 타봤습니다. 어땠습니까? 그게 70m인가 그런데요. 예. 역시 사람은 준비하고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제가 평창 동계올림픽 그 시설을 한번 그 전에 개막 훨씬 전에 가본 적이 있어요. 예. 거기 스키 점프 때 갔는데 사람들이 못 건너오더라고. 근데 그게 자이로 드롭보다 훨씬 높거든요. 예. 그걸 한번 가서 그 밑에를 쳐다보고 했던 그게 큰 경험이 돼서 더 올라가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냥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스키 점프대보다 훨씬 낮아가지고. 네. 내려오시고 주위에서 한 번 더 타시라니까 고개 절레절레 흔들면서 도망가시던데. 아닌데요. 다른 장면 보신 것 같은데. 그래요? 한 번 더 탈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이제 사전 투표에 대한 약속 때문에 한 거지 또 놀이기구를 또 타는 거는 좀 그랬었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회 복귀하시고 방 배정도 받으셨을 텐데 지금 국회가 아직도 공전 상태이기 때문에 상임위가 배정이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태죠? 예, 이제 원구성 협상에 이제 들어간다고 하니까 좀 기다려봐야죠. 희망하는 곳이 있습니까? 근데 이제 언제부턴가 뭐 그런 질서도 조금 흔들렸는데 다선 의원은 당에서 가라는 대로 가야 됩니다. 그걸 이렇게 가고 싶은데 자꾸 희망하고 얘기하고 이러면 그건 조금 안 좋은 모습인 것 같아서요. 가라는 데 가야죠. 보통 보면 초선 의원들이 가라는 데 가고 그러던데요? 그게 다선 의원들이나 주요 보직을 맡은 의원들은 그동안 아주 좋은 관례였는데요. 상임위도 좋은데 못 가고요. 법안 소위도 못 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그게, 아무래도 이제 초재선 의원님들은, 다선 의원님들에 비해서 조금 덜 바쁘니까, 상임위에 이렇게 집중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당의 역량이, 상임위 역량이 굉장히 제고되죠. 법안 소위 같은 경우는 들어가면 하루 종일 하는데, 보직하느라고 뭐 회의 빠지고 뭐 이렇게 되면 충실한 심의를 할 수가 없죠.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예. 좋은 관례예요. 오늘 이제 최 의원님 나왔을 때 많은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거. 민주당 전당대회 날짜가 확정됐고 처음으로 공식 출마 선언한 분도 나왔습니다. 박범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죠. 최혜성 의원 아직도 심사 숙고 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결심이 섰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심사숙고란 말이 정확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깃발 들고, 뭐, 당대표 나가겠다. 이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분,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듣고 나누고 하는 시간들을 충분히 거치면서 실제로 제가 나가는 것이 필요한지를 잘 판단을 해나가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는 집권당의 전당대회이기도 하고 6월 13일 선거에서 국민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고 치르는 전당대회고 문재인 정부 집권 이제 2년 차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전당대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적임자다 이렇게 강변하고 가는 과정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숙고라기보다는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한번 해야겠다는데 그 당위성과 또 과정의 충실성 이런 것들을 좀 잘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또 뭐 2020년 총선도 또 관리해야 되는 그런 당대표니까. 그렇습니다. 더더욱 중요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모두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일부 언론에서 벌써 뭐 친문 대 비문의 싸움 혹은 뭐 주류 대 비주류의 싸움 그래서
소위 말하는 친문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아무래도 생각과 또 방향이 비슷한 사람으로서의 뭐 친문 뭐 이런 이제 표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셨는데 또 제잘났다고 또 뭐 각각 이렇게 모색하는 그런 모습보다 가능하면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또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은 집권당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정권 교체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새로운 당내 정치 질서, 새로운 큰 흐름, 이런 것을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시작이 된 겁니다. 네. 이번 전당대회로. 그래서 친문이냐 비문이냐라는 그런 구도 자체가 굉장히 무색하고요. 새로운 당내 질서, 새로운 주류를 어떻게 형성해 갈 것인가, 그것을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근데 어제 우리 방송에 정청래 전 의원이 나와서 이해찬 전 총리가 나오면은 가장 큰 선거의 상수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그 전에 정청래 전 의원님은 자신이 나오면 상수가 될 것이다. 이게 맞는 얘기였었는데 예. 조금 다른 얘기를 하셨네요. 그런데 실제로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송영길 의원도 나름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가장 관심이 가는 게 이제 김부겸 장관이 나오느냐. 그런데 김부겸 장관이 대통령이 당으로 돌아가라, 그런 메시지가 있으면 나간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 발언 자체가 부적절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지적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공식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편하게 편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진짜 공식적으로 거론되는 후보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장관으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좀 확인해봐야 되는 문제 같아요.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얘기했느냐가.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 리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이제 김부겸 장관께서도 정치를 잘 해오셨고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집권당 전당대회의 대통령의 하명을 받듯이 나가는 것은 그것은 온당치도 않고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뜻은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론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게 뭐 다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전해철 의원하고 뭐 단일화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제 단일화라는 표현보다는 단일화는 단일화의 뭐 방법도 찾아야 되고 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같은 비슷한 생각과 또 같은 이 정치적인 걸음을 해왔던 사람으로서 둘 다 나가는 것은 조금 어색하지 않느냐, 그런 일은 좀 없도록 해보자, 이런 상태고요. 거기까지 의견 일치를 본 겁니까? 예. 그래서 그것이 뭐 단일화 방법론이 뭐냐, 뭐 이런 이제 이 기계적인 이런 또 논의까지 이렇게 간 거는 아니고요. 충분히 공감을 했기 때문에 서로 그런 방법론에 적용을 받지 않아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잘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많은 저희 민주당 의원들은 이제 민주당에 뭐 친문 비문이 없다, 다 같은 개파지, 뭐 다른 개파가 없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지난 전당대회를 봐도 비주류들, 그러니까 비문들은 선거에서 이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지난 원내대표 선거도 홍영표 원내대표가 승리를 했고, 만약 이번에 또 친문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은 친문 세력이 권력을 독식한다, 뭐 친문 패권 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요, 좀 전에 소위 과거부터 우리를
정말 이렇게 굴레처럼 질곡했던 친문 프레임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이제 스스로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거든요. 정치인들은 정치 세력으로 스스로를 명명하지는 않죠. 그래서 만들어진 프레임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소위 다친문이죠. 그런데 그냥 다친문이냐 뭐 이런 걸로 그냥 멈추기에는 정치라는 것이 그렇지 않으니까 당내의 새로운 흐름들, 새로운 질서들을 만들어내가는 과정인데 이거는 대통령께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당의 이제 주체들이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저번 저하고 인터뷰하면서 당선 소감으로 정당개혁, 국회개혁, 정치개혁 얘기했는데 특히 정당개혁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국회는 반드시 개혁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국회 개혁을 어디로부터 시작을 할 거냐. 저는 정당 개혁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 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가능성 제로 상태로 출발해서 대통령 후보가 되셨잖아요. 그때 국민 참여 경선이라는 정말 충격적인 경선 방법을 채택을 해서 노무현의 기적이라는 것이 경선 과정에서 일어나서 후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도 좀 따라했죠. 국민 참여 경선을. 또 돈 내는 당원, 권리당원 문제를 시작을 하니까 지금 자유한국당도 숫자가 얼마든 간에 이제 그런 당원 제도를 또 도입하게 되고, 그래서 정당이 워낙 시스템이 지금 시대와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을 집권당 민주당부터 늘 정당 개혁에 그래도 한 발짝 앞서왔기 때문에 좀 바꾸고 시대에 맞게 큰 변화를 해주면 자유한국당이나 다른 당도 조금 따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력이 국회를 바꾸는 데 작동을 할 거기 때문에 국회 개혁을 그냥 국회로만 하게 되면 변화되지 않는 과거의 정당 형태의 그 구성원들인 국회의원들이 국회 개혁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당이 바뀌는 정당 개혁의 시동을 걸면서 국회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지금 평화당의 박지원 의원이 개혁 입법 연대 연정 가능성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추미애 대표는 연정 가능성 제로다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일각에서는, 집 나간 사람들 다시 불러서 덩치를 좀 키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있고요. 최재성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에 지금 나가신 분들하고 또 대립각을 많이 세웠던 분이고 혹시 당대표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 있습니까? 우선 고전적인 정치 해석법과 국민들의 이제 정치를 바라보는 새로운 눈이 있거든요. 이 두 개가 지금 극명하게 지금 다릅니다. 그래서 의석이 적으면 의석을 늘려야 된다. 또 여소야되면 이것을 인위적으로라도 돌파해야 된다. 예. 그러다 보면 다른 당 의원도 받아야 된다. 혹은 합당해야 된다. 연정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쭉 고전적 해석법에 해당하고요. 최근 몇 년간은 국민들이 새로운 선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위적이고 공학적인 것에 대해서는 점수를 안 주시고요. 그런 게 지금 몇 년간의 추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근본적으로 아쉬운 여소야대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본질적인 문제인가 하면은 아마 국민들께 호소하면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 몇 명을 입당시키거나 혹은 또 이 연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활로를 모색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처방이 아니기 때문에 여소야대 이 전국 또 여당이 국회에서 야당 반대로 무력해지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본질적 처방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위적 시도로 멈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지금 청취자 질문도 많은데요. 일단 의원님 굉장히 인기가 좋네요. 다들 질문이 아니고 응원한다 이런 글만 잔뜩 있어가지고. 네. 가장 최근에 여론조사 한 거 보면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선거에서 대승했기 때문에 이제는 약간 국민들이 견제한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저는 소위 징검다리 선거 결과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 번 이기면 한 번 지거나 많이 이기면 견제가 작동하거나 이런 고전적인 틀이 깨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이번 선거도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초반부터 부동층이 적었거든요. 예. 과거에 비해서. 그건 뭐냐면 적어도 국정농단, 촛불, 또 문재인 정부 탄생시킨 조기 대신 대선 또 대통령의 취임 후의 모습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서 이번에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을 미리 판단한 선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당면한 선거에서의 선거 이슈 캠페인 있잖아요. 이런 걸로 좌우지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새로운 흐름이고 특질이라서요. 저는 한 번 이기면 견제론 작동된다 이런 것은 깨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온전히 이제 민주당의 몫이 된 거죠.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여론조사 흐름을 이제 전체적인 추이로서 여론조사는 추이 파악으로서 의미가 있는 거지 한 번의 여론조사로 견제론이 작동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당대표 결정은 뭐 다음 달 초쯤에 한다고 보면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조금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최성훈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부 수사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2부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최강병기 시작하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한국일보 박상준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양심적 병역 거부 처벌 결과부터 말해주십시오. 일단은 병역법으로 처벌을 하는 것 자체는 위헌이 아니다. 그러니까 합헌이다라고 나왔고요. 예. 다만 이제 병역법 중에서 그 종류를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 불합치다. 예,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국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그게 뭔 말이냐. 하나는 헌법 합헌이고 하나는 위헌이다. 이렇게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큰 틀에서는 병역법으로 처벌을 하는 거. 정당한 이유 없이 처벌을 하는 것 자체는 합헌이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처벌을 하려면 이렇게 종류는 좀 이렇게 피할 구멍을 만들어 놓고 그중에 선택은 하게 해줘야 된다는 취지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앞으로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대체 복무를 해라. 그렇죠. 쉽게 말하면 이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2020년부터 이제 가능하게 되는 건데.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 처벌이 합헌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또 방금 얘기한 조대진 변호사 한 것처럼 이제는 그러면 공이 국회로 넘어갔다. 대체복무를 어떻게 대체복무를 할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이번에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련된 판단을 벌써 3번째 한 겁니다. 예. 최초 판단이 2004년도에 비슷한 논지로 합헌 판결을 하면서 그렇게 힌트를 줬거든요. 판결문에 국회가 빨리 이 법을 정해서 되도록이면 병역 거부를 하는 사람이 양심적 병역 거부, 그러니까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라라고 했는데 14년 동안 내버려 둔 것이죠. 근데 저는 좀 놀랐던 게 그래도 위헌이라고 판단한 재판관이 4명이나 되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4년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두 번의 기존의 2번 경우에는 7대2였죠.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는 4-4-1이었고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그 사이에 굉장히 지금 많이 헌재도 많이 바뀌었다라는 걸 우리가 상징적으로 볼 수 있고 저는 오늘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사진 한 장으로 다 오늘 그 헌재 판단이 다 보여지는 게 헌재 앞에 있던 그 양심적 병역 거부 자들이 서로 이제 결과가 나온 다음에 웃으면서 악수를 하고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뭔가 우리가 원했던 결과가 나왔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는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제 국방부에서 어쨌든 최대한 빨리 그 대체복무 관련해 가지고 뭔가 정책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변호사님 말씀처럼 10몇 년 동안 그동안 어쩌면 이제 가만히 있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이제 뭔가 만들어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박 기자 말처럼 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굉장히 보수적 판결을 많이 하는 곳인데 이번에 상당히 진보적 판결을 했다. 어쨌든 위원 4명이 나왔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대체 복무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이 대체 복무를 한다고 해서 또 일반 국민들 중에 반대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뭐 우리는 군대 가고 싶어서 가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대체 복무 시킬 거면 뭐 벌써 인터넷에 뭐 지뢰 제거 작업 이런 거 시켜라. 그렇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실정이란 그렇죠. 말이죠. 그러니까 뭐 대체 복무 안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 예. 나는 갔다 왔어도 하고 싶다. 뭐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재판부도 헌법재판소도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관련해서 제일 원래 처음에 병역법이 규정한 대로 그러니까 군사의 의미로서의 병역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런 쪽으로 이제 병역 의무를 다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이제 헌법 가치에 맞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쨌든 국민들의 조금 뭐 반발하는 기세도 있지만 헌법을 해석하는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는 게 또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정서가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그 대체 복무라고 하면 예를 들면 뭐 공중 보건이 아니면 뭐 복지시설에서 일하는 것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새롭게 어떤 대체 복무 관련해 가지고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돼서 대체 복무 새로운 안을 만들 때는 국민들 정서도 좀 잘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산업 대체 복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또 그렇죠. 반발이 심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대체 복무를 하는데 일반 군 복무 기간보다 길게 해서 그냥 병역의 의무를 하는 사람보다 심리적으로 조금 전보받는 그런 느낌을 줘야 된다라는 방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형평성 원칙이 또 있으니까 말이죠. 혹시 이걸 또 악용하는 사람 있지 않을까 걱정되거든요. 그렇죠. 본인이 특정 종교를 믿지도 않으면서. 네. 그러니까 그런 양심의 자유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냥 군대 가기 싫어가지고 꼼수를 부리는 사람이 많아지지 않겠냐 이런 걱정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이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겠지만 처벌도 좀 강화하고요. 그런 부분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단계로 만들겠다라는 게 지금 현재 뭐 방안 중에 하나인데 그 부분들이 입법 과정에서 조금 촘촘하게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할 수 있도록 입법 장치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청취자 의견들도 그런 내용인데요. 마포대로님 새로운 병역 브로커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지금 만나러 갑니다님 공익근무 또는 산업특례병으로 복무 시간을 2배 가까이 늘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그런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걸 다 또 보면서 국회가 또 판단하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가보죠. 월드컵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그 월드컵 랭킹으로 우리가 거의 최하위권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본선에 참가한 나라 중에. 그런데 월드컵 랭킹 1위를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철의 경기 중에 가장 큰 이변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그 경기 결과는 경기가 나는데 지금 때 아니게 멕시코에서 한국 열풍이 난리 났답니다. 난리 났다 그러더라고요. 지나가는 한국 사람 붙잡고 뭐 행간에 뭐 치고. 그렇죠. 뭐 영상으로 뭐 땡큐 코리아 이런 뭐 막 하고 있고 형제의 나라 형제의 나라 난리가 났답니다. 네네. 그 뭐 주 한국 대사관 멕시코에 있는 거기에도 지금 사람들이 몰려가서 함성을 올리고 그렇죠. 하고 그냥 고마운 거죠. 그냥 한국 사람만 지나가고 관광객들이 있어도 막 그냥 뭐 어떻게 껴안고 막 그런다고 할 정도니까요. 예. 뭐 박상준 기자님하고 또 관계가 있다는 얘기도 얼핏 들었습니다. 네. 오늘 화제의 중심에 올랐던 분이 이종사청 형이시고요. 멕시코 대사관에 근무하고 있는 한병진 공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저도 그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아마 다들 보셨을 거예요. 막 멕시코 사람들이 그렇죠. 몰려가가지고 막 목마 태우고. 뭐, 친척이에요? 그분이? 네, 유니폼 입히고 뭐 데킬라 비슷한 뭐 술 주고 막 이런 난리가 났고 그다음에 뭐 각종 뭐 SNS에 영상과 그다음에 기사에 또 사진이 언급돼 있는 그분인데 실은 이제 여기 YTN 또 제가 최강병기 나오니까 또 저 관계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좀 인터뷰를 연결해 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 되게 본의 아니게 곤란한 상황이에요. 지금요? 네, 그 사촌 형이. 왜냐면 이제 그러니까 어제 상황이죠. 왜냐면 지금 시간에 멕시코 현지는 우리보다 14시간이 늦기 때문에 새벽 5시거든요. 근데 제가 한 3시간 전까지도 SNS로 대화를 나눴어요. 최대한 설득을 해보려고. 근데 부담스러워 하는 거예요. 차단하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번에 지금 승진을 앞두고 지금 심사 중이거든요. 근데 뭐 이거 듣고 뭐 외교부에서 그렇게 또 부정적으로 보시지 않겠지만 뭐 저희가 충분히 예상 가능하지만 외교부가 좀 더 보수적인 그런 보수적이다 보니까
지금 너무 그냥 삽시간에 지금 글로벌한 지금 인물이 돼가지고 외교부가 더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랬으면 하는데 지금 그렇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지를 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어젯밤 우리는 이제 밤 11시였지만 이제 독일과 한국 경기 그다음에 멕시코 스웨덴 경기가 동시에 열렸잖아요. 네. 그게 멕시코 현지 시간으로는 오전 9시였고 경기가 끝난 게 이제 대략 오전 11시였는데 네. 경기가 끝날 무렵부터 사람들이 이제 하나둘 모이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삽시간에 막 수백 명이 몰려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수백 명 몰려든 거를 또 찍으려고 언론들이 막 또 몰려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사관 업무는 또 마비됐고 그래서 이제 그 한병진 공사가 이제 대사관 밖으로 나가서 그 사람들 이제 온 사람들에 대한 뭐 일종의 안내 그리고 언론들 인터뷰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 와중에 눈에 띄는 한국 사람이 몇 명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멕시코 팬들한테 이제 목격이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그 화제의 중심 인물이 됐고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이제 팩트 정리를 할 게 있습니다. 예. 제가 보니까 외신에 그 한병진 공사가 팬들이 준 데킬라를 마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안 마셨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매우 그 몸조심을 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대낮이잖아요. 그 시간이. 그러니까 이종 사촌 형 말로는 마시는 척만 했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뭐 멕시코 기아 자동차 공장에도 맥주가 지금 트럭째로 가고 있다 그래요. 네네. 고맙다고 인사와 함께. 대사관으로도 몇 박스가 갔다고 합니다. 예. 멕시코 대표팀 공식 후원 맥주 회사가. 조대진 변호사 혹시 이 스페인어 좀 합니까? 잘 못합니다. 안 시키겠습니다. 저도 잘 못해가지고. 우리는 모두 한국인, 한국 형제들, 당신들은 이미 멕시코 사람 뭐 이렇게. 세뇨리따밖에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야속한 건 원래 우리 지금 선수들도 그랬잖아요. 경기 끝나고 당연히 멕시코가 이기는 줄 알고 2대0 이기니까 이제 우리 16강 갔다 생각했는데 웬걸 스웨덴한테 3대0으로 깨졌죠. 사실 멕시코가. 그러니까 멕시코 당신들이 져서 우리는 16강 못 갔는데 그렇죠. 저렇게 너무 좋아하니까 좀 한편으로 야속하죠. 한편으로 또 야속하기도 하면서 지금 멕시코 사람들 우리 국민들한테 고맙다고 하는 제스처를 하는 게 인종차별적인 제스처를 해가지고 또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눈 찢어지는 그렇죠. 하는 건데. 근데 제가 볼 때는 동양인 이게 좀 비하 근데 잘못 알려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보면 뭐 어느 방송국 스태프들이 단체로 그 손동작을 하는 걸 저도 사진으로 봤는데 이건 그러니까 단순히 놀리려고 일부러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아마 잘못 알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좀 이거 어떤 방식으로도 좀 멕시코 사람들한테 그거 저기 동양인 비하하는 것 제스처다라는 걸 좀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청취자 중에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 계신데 아나무인 01님. 독일은 조용하답니다, 지금. 장례식장 분위기라던데요. 저도 아는 지인이 하는 얘기가. 근데 만나는 사람들은 한국 잘했다고 또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멕시코에 있는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신이 났다고 매출이 올라갈 걸 기대하고 그렇죠. 있고 또 한국에 계시는 많은 총각 여러분들께서 멕시코에서는 만날 기회가 아니냐 이런 또 멕시코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형제의 나라가 됐습니다. 축구로 대동단결이 됐네요. 그렇죠. 역시 이런 거 보면 첫 경기, 두 경기 좀 실망스러운 경우를 했습니다만 마지막 경기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대표팀도 우리가 박수를 보내주게 됐다. 네. 뭐 일부의 청원 게시판에는 막 비난하는 글도 이때까지 많았는데 어쨌든 최선을 얼마나 이를 악물고 뛰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들 좀 응원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뛰어주는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박상준 기자, 조대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영 작가는 잠시 후 3부 7시 정각에 저 오창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